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흥신소 불법 폐기는 종종 사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에도 한 남성이 흥신소에 의뢰해서 전 여자친구 주소를 알아내서 집으로 찾아가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탐정업을 법제화해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고 불법 유사 탐정업을 규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불법 흥신소를 막는데 탐정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2020년 8월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그전에 이제 금지됐던 탐정이란 용어를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내에서 탐정업은 참 어려운 면이 불법과 합법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이 있는 업종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들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고, 일부 흥신소 같은 유사 탐정업자들은 위치 추적기를 달거나 도청 감청을 하거나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삼아서 돈을 주고 이제 정보를 입수하거나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쓰기도 해서 좀 문제인데요. 한편에서는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같은 국민 피해를 막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만 탐정업을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찬반 의견들이 나뉘는데요. 변호사 업계에서도 저희도 변호사가 아닌 탐정의 사실조사와 정보 제공 활동이 변호사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또 사생활 침해 증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일각에서도 탐정업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또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업무 제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탐정업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가는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 자료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사실 조회를 위해서 물어보면 역시나 이제 제한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탐정이 외국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정보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법원을 통해서 사전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들, 증거 조사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법제화해서 이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고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불법적이다 보니까 반대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 변호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그런지 양담소 홈페이지에 또 청취자분이 상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통해서 임시양육자는 남편으로 되었고, 저는 아이를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요. 양육비 이행 또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혼 소송을 했다가 이혼하지 않기로 해서 취하를 했는데, 소송 취하 중에도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서 별거를 했고,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집 근처 유치원에 다녔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치원의 다른 누군가가 엄마인 척 전화를 해서 아이를 데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 남편은 아이를 데려가 가정보육을 했고, 가사조사 이후에 아이가 4세 때 다니던 어린이집으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소식이 궁금해서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지만 소송 중임을 한 담당 교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학부모이고 엄마임은 분명한데 왜 제게 아이의 안부를 전해주지 않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임시 양육을 하는 남편이 어린이집에 본인 동의 없이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 양육자의 판결을 못 받은 저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만을 요구하지 아이의 모든 권한을 한쪽으로만 주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비양육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어질까요? 네, 이혼 소송 중에 이제 흔히 아이를 둘러싸고 이런 분쟁, 갈등이 많은데요. 오늘 이런 사연으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강 변호사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 어떻습니까? 우리 법상 친권 양육권이 있어서 비양육자는 양육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예, 사실상 이제 양육자와 똑같이 양육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네. 대신에 비양육자의 권리로는 대표적으로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것은 비양육자만의 권리가 아니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면접교섭권을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면서 최대한 이런 미리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정하면 이 면접교섭권으로 많이 이제 비양육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송 중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이혼을 한 게 아니니까 더더욱이 양육자 지정을 서로 받기 위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의 권리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저희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둘 다 친권자인데 부모니까요. 부부 일방이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으면 다른 일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혼 소송 중에 임시 양육자 지정을 이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못한 부모는 친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다른 일방은 지정을 받지 못한 다른 일방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의무가 있는 양육자의 양육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육에 동참을 해야 되고요. 네. 결과적으로 형태가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면접교섭을 하는 형태로 양육 의무 내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양육자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양육자의 양육권을 방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사연처럼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은데 비양육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이제 법적으로 이혼 소송 중에 교육기관이 아이들의 생활이나 교육 내용을 비양육자에게도 공유를 해라 이런 규정이나 그런 안내 지침은 없습니다. 제가 실무상으로 알아보았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기관에서 아이들의 활동 내역을 이제 주 양육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네.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친족이 설령 하원을 대신 한다고 할 때에도 주 양육자의 확인을 받고 하원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혼 소송 중인데 비양육자인 학부모로부터 아이들의 그런 내용을 요청받더라도 아마 주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비양육자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장에서는 양육자라고 이렇게 저희도 보면은 이렇게 주 양육자,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결할 부모 연락처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제출을 하는데 그 이외 사람이 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또 그 책임을 어쨌든 져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주 양육자에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주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알려고 할 때는 또 개인정보이기도 하니까 주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여성이 엄마인 척하고 아이를 데려갔다는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보통 유치원에서는 반 아이들의 엄마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이 전화로 엄마인 척을 했다는 게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게요. 만일 사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 교사에게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지금 남편과 남편의 요청을 받고 행한 다른 여성, 그리고 또 지금 그 과실이 있는 유치원, 이 지금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죄 관련해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타방의 부모가 폭행, 협박, 불법적인 어떤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서 기존의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한번 했다가 화해해서 소치하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또 잘 안 돼서 별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에 사연 주신 분이 홀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하원시켜서 자기의 지배하에 두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힘으로 기존의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린 것이라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된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전에는 법원에서도 이렇게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별 문제를 삼지 않고 용인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한 것만으로 탈취가 이뤄진 경우에 그 탈취한 부모에게 뭐 당연히 양육권을 주는 이런 판단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법원도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걸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많이 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이 된다면 아마 우리 사연자분이 형사고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 해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미성년자 약취는 아동학대라는 부분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보이존의 Words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